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해외 수집을 맡고 있는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박영수 감독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무엇보다도 먼저 낮은 목소리의 그 복원을 끝내 해내신 한국영상자료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게 오늘 첫 상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불어자막밖에 없어요. 불어자막밖에 없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래서 네, 한글 자막이 없다 보니까 뭐 중국 촬영 부분이나 아니면 할머니들의 어떤 말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해서 좀 심심한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네, 감독님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작품은 저희가 2022년에 프랑스 시몬트 보바르 센터에서 발굴을 해서 그리고 올해 저희가 디지털 복원을 해서 프리미어로 상영한 작품입니다. 먼저 이 수집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감독님 먼저 소감을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이 작품은 20세기에 16mm 필름으로 촬영이 되어져서 16mm 필름으로 편집이 되어졌고, 당시에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극장에서 만나는 35mm 영화들은 네가 필름을 이렇게 필름 전용 접착제로 이렇게 네가 필름을 붙여서 하는데 16mm는 그게 잘 안 돼서 다 테이프로, 그러니까 필름 전용 테이프긴 하지만 테이프로 네가 필름 편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이걸로 프린트를 6벌, 7벌 뜨다 보면 네가 필름이 상할 테니 네가 필름을 이제 비프 네가라고 해서 네가 필름을 네가 필름으로 다시 새롭게 하나를 복제를 해라. 그게 그때 당시에 돈이 뭐 100몇십인가 200몇십이 든다. 돈이 없어서 그거를 정말 귀등으로 들었어요. 돈을 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네? 그래서 귀등으로 듣고 끝내 네가 필름은 소실이 되고 있던 프린트들은 이제 몇 년이 지나면 해외영화제에서 초청이 오면 가서 상영을 하다가 극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갑자기 이렇게 가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영상기가 잘못 돌아가서 이렇게 필름이 타는, 필름을 몇 번 태워먹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분 한국의 독립영화가 힘든 건 아니에요. 전 세계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서자마자 전 세계 대국을 맡고 있던 영국 회사가 폐업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일본 배급했던 회사가 망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야말로 소실이 됐던 어떤 것들을 어느 날 전화를 받은 거예요. 찾았다. 그래서 되게 기뻤고 고마웠고, 그동안은 저희가 2편, 3편 영상자료원에서 복원을 해주셔서 계속 상영을 했었는데 1편은 실은 DVD를 DCP로 바꿔서 상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원래 그 필름 상태로 찾아주셔서 되게 의미있고 기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이네요. 네. 네, 저희도 이 필름을 사시기 굉장히 정말 감사하고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수집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 낮은 목소리 1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해외에서나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계속 상영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상영을 하고 싶다는 요청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는 DVD를 변환한 되게 저화질본밖에 없어서 이거를 그러니까 외국에 보내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안타깝고 필름이 대체 어땠을까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일본 대극사 쪽에 연락을 했었는데 답을 못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오해하기로 일본에서 그거를 줄 리가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망했다고.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 연구를 먼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대상으로 거기에 있는 어떤 영상 자료가 있을까 연구를 하면서 제가 첫 시간에 그 연구원분한테 낮은 목소리 필름을 찾으면 정말 좋겠다. 약간 푸념식으로 이게 찾을 리가 없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푸념식으로 말을 이렇게 던진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연구원분이 어디선가 그거를 프랑스에서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리가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시몬데 부부아르 센터에서 온라인 VOD로 변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연락을 해보니까 필름이 정말 기적같이 있었고 근데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필름의 물건자가 그 프랑스에 거주하고 계신 일본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콜린 고바야시 씨라는 일본 분이셨는데 저희에게 무상으로 이 필름을 이렇게 복사 수집을 허락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관련돼서 이렇게 굉장히 감사한 그런 에피소드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 기억나시냐고 여쭤보니까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96년인지 7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날 이메일이 왔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메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기들은 파리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인데 자기들이 돈을 모으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낮은 목소리를 그 파리에서 틀고 싶다. 그래서 그때부터 접촉이 돼서 근데 이제 이 친구들도 너무 힘들고 막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 당시 이제 끄르게임이라고 여성영화제가 파리 인근 파리일 거예요. 그래서 끄르게임 영화제와 이분들이 힘을 합쳐서 상영을 이제 2번을 하기로 한 거죠. 끄르게임 영화제에서 하고 이분들이 이제 파리에서 한번 하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프린트 하나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프린트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갖고 있던 나를 깨끗한 프린트 하나를 보냈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이제 불어자막을 넣으셨고 그래서 갔었죠. 그리고 되게 고마웠었고 근데 그 친구가 시몬드 보바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거기서 이거를 자기네들이 관리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할까? 야 드리자 좋다. 그리고 이제 저는 정말 새까맣게 입고 있다가 얘기를 듣고 맞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되게 고마운 분들이죠. 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낮은 목소리 필름을 굉장히 찾고 싶었던 이유도 제가 대학원에서 영화를 공부할 때 같이 여성 영화 운동을 하셨던 김수영 선생님께 이렇게 배우면서 낮은 목소리를 굉장히 좀 중요한 작품이라고 제 의견 중에 약간 세뇌를 당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근데 그때 그 프랑스에서 2000년에 초청을 받으시고 정말 기라성 같은 2000년이었어요? 2000년이었어요. 2000년에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기라성 같은 여성학자들과 토론을 하셨더라고요. 헬렌 식수? 헬렌 식수랑 그다음에 제네비에르 프레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프랑스 여성학자들과 토론하셨는데 기억나시는지? 그때 그 끄르게임 영화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성학자, 사회학자 선생님들이 몇 분 같이 가셨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제가 헬렌 식수라는 사람을 파리 몇 대학에 가서 만나서 같이 토론을 한 게 있다. 를 듣고 다들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아니 헬렌식스를 네가 만난다고? 뭐 그게 널 초청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데요? 전 전혀 모르고 그래서 만났는데 되게 훌륭한 분이었고 토론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얘기하면 그분이 그걸 되게 이론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막 치장을 해주셔서 엄청나게 칭찬을 해주셨고 그래서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뭔가 이렇게 뭐랄까 선배어른한테 굉장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되게 즐거웠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정말 유명한 학자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억도 있고 되게 즐거웠었고 그랬는데 2000년이었다고요? 네, 2000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필름의 물건자이신 고바야시 씨가 일본 분이시고 그리고 이 영화가 단순히 한 번 상영에 그친 게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여성학자들과의 토론회도 있고 강연회도 있고 굉장히 어떤 담론을 프랑스에서 형성하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영화제가 끝나고 나서도 5년 동안 프랑스 대학가에서 순회 상영을 하고 토론회가 진행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이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저희가 3개의 프린트가 유럽에 있을 거예요. 하나가 이제 이거고 다른 하나가 베를린 영화제에서 1편, 2편을 초청을 하고 그거를 독일의 7개 도시를 순회하면서 상영을 했던 프린트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망해서 없어진 해외 배급사가 런던에 있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2개의 프린트도 누군가의 서재, 누군가의 창고에 있을 확률이 있죠. 네.
그래서 영어판, 독일어판, 프랑스판이 있는 거예요. 네. 이 필름을 수집을 하면서 정말 느꼈던 거는 이 감독님의 낮은 목소리 작품이 정말 인복이 많은 영화구나. 그러니까 이 작품이 제작되고 배급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30년 동안 한국이랑 또 일본에서 또 개봉을 했으니까 일본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바야시 씨가 그 프랑스에 또 그걸 입수를 하셔가지고 상영을 하셨던 거고, 그래서 이게 30년 동안 이게 계속 상영이 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인복이 많은 영화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제가 수집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고바야시 선생님께 이 수집을 허락을 받으면서 공식 답장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답장이 저는 굉장히 감동적이어서 마지막 문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당시 2022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고, 일본 정부가 진정한 사과와 보상을 제공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계속해서 상영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한국영상자료원이 이 영화를 공식적으로 보존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상영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써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자료원에서 굉장히 감동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한테 상영을 하라고 말할 권리는 없죠. 그렇죠. 저작권은 저한테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수집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먼저 세 분을 우선적으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부터 먼저 받겠습니다. 야, 오랜만에 질문이니까 신기하네. 질문 있으시면 손을 이렇게 드시면 1, 2, 3, 세 번째까지는 선물이 있대요. 그러면 질문을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가져가실 겁니까? 저는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에 대해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할머니 분들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근데 이게 95년이고 사실 이게 굉장히 메시지가 강한 작품인데, 이 작품을 감독님께서 촬영하실 때 굉장히 좀 불안함이나 이런 게 있지 않으셨을까? 왜냐하면 할머니들의 그런 증언을 통해서 이 이야기가 구술이 되는데, 목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그리고 할머니들 언어를 잃어버리시고, 그런데도 굉장히 뚝심 있게 이 할머니들을 어눌하고 또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을 통해서 다큐가 완성되는 것을 보고, 감독님의 그런 어떤 이 작품을 만드실 때 의도나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문법일 수는 있겠지만 95년에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그 다음날부터 이분들 근처를 배회하고 다녔었고, 그래서 실제로 촬영을 해서 이 작품을 완성한 기간보다 이분들 옆에서 배회하고 이분들과 같이 지냈던 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필름으로 찍으니까 최소한의 필름으로 촬영을 하려면 이분들의 일상을 외우고 있어야, 이를테면 11시 반이다. 누구 할머니 빨래하러 가실 시간이네? 그럼 빨래 하는 세탁기 앞에 카메라 놓고 대기하자. 이런 식으로 찍어야만 효과적이잖아요. 돈도 덜 들고. 그래서 할머니들의 삶을 좀 외우려고 애를 쓰면서 지켜봤던 게 있었고, 저는 그 후로 9년 동안 3편을 만들었지만,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들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대부분 쓰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에게는 울산 출신의 스크립터와 부산 출신의 프로듀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에게는 굉장히 네이티브한 동시 통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었고, 그리고 편집을 하신 박국지 기사, 지금도 저랑 계속 일하는데, 이 사람도 부산 사람이어서,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할머니들의 극심한 사투리가 촬영을 할 때는 헤매지만 곧 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영어 제목인 머머링이라는 말 자체가
이 할머니들을 촬영하며 제가 생각했던 게 그 읊조리고 웅얼거린다 라는 느낌 때문에 그 머머링이라는 근데 그거에 제가 영어를 정말 잘 하는 편이 아닌데 낮은 목소리 3부작은 다 영어 제목을 먼저 짓고 그거에 맞춰서 한글 제목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머머링에 가장 맞는 한글이 뭘까? 그래서 낮은 목소리가 된 거고 이 편도 아까 언급하셨던 김소연 교수님이 자기 책 제목으로 갖고 있던 제목 중에 허비추얼 새드니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책 제목으로는 아깝다, 달라. 그래서 제가 이 편을 영어 제목으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낮은 목소리 이 편으로 가자. 이러고 이제 숨결도 마이온 브리딩이라는 걸 먼저 떠올리고 숨결이라는 제목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할머니들 그런 읊조리고 웅얼거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처음부터 저한테 이것이 중요한 화두겠구나. 이거가 일종의 발굴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처음부터 할머니들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역사적인 진실을 찾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할머니들을 찍고 싶었던 이유가 저는 50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세상에 자기가 피해자의식을 드러냈을 때 이 할머니들의 삶은 과연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어떤 변화가 있는가가 중요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할머니들하고는 작업하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제 두 번째 질문이 저는 그 영어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러니까 이 제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으셨는지 비결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작품이 사실 94년 그 말의 송년회 장면으로 거의 끝났잖아요. 근데 그때 송년회 때, 그러니까 95년에는 뭔가 달라질 거다, 뭔가 더 좋아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끝났는데, 근데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일본에서 적절한 보전, 배상이라든가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에서 그러니까 30년이 지났는데 95년에서 이 영화가 나왔을 때랑 그리고 지금 우리가 30년 뒤에 이 영화를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그러니까 감독님의 생각이 있고요. 일본 정부로부터 사과와 배상을 받기 어려울 거라는 건 아마 95년도부터 모두들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 할머니들의 변화에 대해 굉장히 집중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편, 2편, 3편으로 갈수록 할머니들이 갑자기 새로운 세상에 조금씩 눈을 뜨고 예를 들어서 돌아가신 1편에서는 정말 단역이죠, 단역. 김복동 할머니는 1편에서 2편에서 거의 단역으로 나오시거든요. 굉장히 단역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수술 부분이 많아 카메라만 켜주면 말을 별로 하지 않는다. 딴 할머니에 비해서.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까지 하셨던 일들이 뭐냐면 아프리카나 이런 곳에 그 부족 전쟁 때문에 성폭력 피해를 입은 그 여성들 또는 부순한 루안다 여성, 그러니까 전 세계, 저는 김복동 할머니 장례식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전 세계의 그 전쟁 범죄 피해 여성들이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처럼 그 주문 영상을 보냈을 때였어요. 그럼 과연 이것은 그래서 이 운동은 실패한 건가? 라는 생각을 스스로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저는 낮은 목소리 3편인 숨결을 완성해놓고 1999년 이후에 어떤 일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게 끝났다고 생각했고 이건 낮은 목소리 때부터 할머니들한테 항상 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항상 옆에 있고 막 챙기고 카메라 들고 있으면 우리를 훨씬 중요하게 여기고 활동가들, 그 현장 활동가들 되게 함부로 하고 그럴 때마다 저 사람들이 할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자꾸 완성하고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 끊임없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99년도 이후에는 저도 가끔 어느 할머니 돌아가실 때 그러면 가서 그 장례식장 가는 정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가끔씩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은 실패한 운동이었을까? 그렇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이를테면 지금도 세계의 어떤 전쟁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싸우는 사람들이 언제나 거론하는 첫 번째, 실제로 보스니아 전쟁범죄, 성범죄 피해 여성들이 유엔에서 그것은 전쟁범죄 피해자다. 그러니까 성범죄 피해자를 넘어서서 이건 전쟁범죄 피해자다. 라고 인정받게 된 거에는 할머니들의 운동이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그 보스니아 여성들 때 할머니들은 사죄와 배상을 못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말을 들었을 정도니까. 그렇다면 이 운동은 실패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죠. 저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들이 여전히 힘든데 내가 그건 실패한 운동 아니면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이걸 다물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서 할머니들이 이렇게 존경받으면서 그리고 그것도 세계의 수많은 전쟁 피해 여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섰다면 그것이 실패일까 하는 생각을 하죠. 네, 감독님 말씀처럼 지금 그 전쟁이 사실 현재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게 연약한 여성들이나 아이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이 영화가 그러니까 30년 전의 어떤 고전이 아니라 현재 계속 우리가 계속 봐야 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영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자였네요. 네. 방금 그 실패한 운동인가라는 자문을 하셨다는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뭔가 마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 영화에서 뭔가 노래를 부르시는 장면이 되게 많은데 중국에서도 그렇고 특히 후반부에서는 거의 대부분 분량이 약간 곡소리와 비슷한 곡소리보다 약간 판소리 같은 느낌? 그런 음악들이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많은데 그 부르시는 모습들이 너무 일상적이어서 담고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것을 뭐 촬영을 하실 때 그걸 들으셨을 때 뭔가 감정이 달라서 많이 넣으셨던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 무안에 있는 할머니의 노래를 담았던 건 한국말을 거의 까먹어서 할 수 없는 상태의 분이 저 노래를 어떻게 저렇게 또박또박 부르지? 라는 게 되게 신기해서 그게 어쩌면 이렇게 뭔가 DNA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찍었던 거고요. 송년회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할머니들이 송년회를 한번 하자고 하셔서 저희들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고 송년회를 그럼 하세요. 그러고 그냥 카메라 뒤에 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든 하겠지. 근데 강덕경 할머니는 뭐랄까 제가 낮은 목소리를 할 때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할머니들끼리 싸웠을 때예요. 자기네들끼리 싸우고 나도 각자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공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들 방에 들어가서 혼자 화투패나 이렇게 딱 뛰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스태프끼리 이제 모여서 각자의 할머니를 정하자. 일종의 마니또다. 그래서 할머니들끼리 싸우고 방으로 들어가면 각자 자기 마니또 할머니한테 가서 상황 파악을 듣고 우리끼리 모여요. 그래서 우리끼리 일단 한번 토론을 거치면 누구 잘못인지가 보이잖아요. 그럼 가서 설득하자. 다시 흩어져서 이제 얘기를 해서 다시 이제 화해를 시키고 무언가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강덕경 할머니가 지금 마니또였기 때문에 마니또가 강덕경 할머니라서 워낙 그 권력을 많이 휘두르시기도 했었고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분이고 강덕경 할머니 때문에 사실은 제가 원래 계획과 상관없이 2편을 찍게 되기도 한 거고 그리고 원래 술도 안 드시고 얌전하신 분이고 되게 이렇게 꼿꼿한 분인데 그날 엄청나게 술을 드시고
막 그러는 것이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노래를 부르는 게 좋았던 게 아니라 저분이 술이 취한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가장 꼿꼿해야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취했을까? 그래서 찍었던 것 같고, 그때 할머니가 부르셨던 노래가 해운대 LG라는 오래된 우리나라 노래인데, 가요인데, 가끔 노래방에 가면 제가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그분도 계셨어요. 저 맨 뒤에 손대신 마스크 쓰시는 저는 그 펀딩 과정 같은 게 궁금했거든요. 크레딧 보면은, 그러니까 감독님이 이대 나오셔서 막 이대 나오고 하는 거는 그분했는데 막 연세대 청년학생회도 나오고 막 되게 여성학회도 많이 나오고 해서 지금이야 솔직히 텀블벅 이런 거 하면은 이렇게 붙기가 쉽지만 어떤 과정 통해가지고 펀딩 받고 하셨는지 그 지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때는 영진이 제작 지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나성수 1편, 2편, 3편 모두 그 공공기금의 지원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낮은 목소리 1편 준비할 때 그래서 어떤 고민을 했었냐면 뭔가 그 사람들한테 장사를 해보자. 그래서 그 후원 배지, 이쁘게 이제 배지, 그러니까 왜 요즘은 배지 같은 거 많이 만들잖아요. 그 작품, 저희가 거의 효시였어요. 네, 92년도에 처음으로 배지와 티셔츠를 만들어서 그 5,000원에 팔다가 좀 급하게 팔아야 되면 3,000원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쭉 나온 게 뭐냐면 배지를 팔아준 친구들이에요. 우리 대신. 그때 당시 이제 고맙게도 또 총리학생회가 막 만들어질 때여서 되게 이렇게 세상이 재밌었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대로 낮은 목소리 1편에 배급 주체가 됐었고, 그래서 영상이 들고 정말 천막극장 하듯 뭐 지방의 영남대, 뭐 포항 이런 데를 가서 그 광복천 내려놓고 영상에다가 필름 띄워서 상영하고 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배지를 팔아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대 여성학과 뭐 무슨 대회 뭐 이거 뭐냐면 현장에 치고 들어가서 선생님 저 이거 팔아야 돼요. 알았어요. 옆에서 팔어. 자막에 올릴게요. 뭐 이런 게 벌써 팔고. 그리고 100피트 회원이라고 해서 그 필름 100피트를 대충 10만 원이라고 치고 10만 원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을 이제 100피트 회원으로 이름을 넣겠다. 그래서 이게 좀 발전을 해서 낮은 목소리 2편 때는 소식지도 보냈어요. 드디어. 좀 우리도 이제 방법을 아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주신 거로 이 짓을 했어요. 뭐 이런 소식지를 보내고. 뭐 그러면서 했고 이게 전체 제작비 한 5분의 1. 5분의 1 정도가 이 개별 1, 2, 3편 모두 한 5분의 1 정도가 이걸로 종잣돈이 됐고 그 외에 나머지는 빚. 빚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대출하고 좀 달라요. 대출은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전 대출을 받지 않아요. 빚이라는 건 뭐냐면 현금, 그러니까 그대로 500을 빌려주면 500을 빌려준다. 누구한테든. 그러니까 일단 주위의 친구들에게 50만 원을 빌려달라. 언제 갚을 건데? 너 죽기 전에 50만 원은 준다. 이자는 없으면 없지. 내가 이자를 줄 거면 은행에 갚겠지. 물론 은행에서 저는 대출 조건이 안 되는 게 아니었지만. 그래서 1편, 2편, 3편 매번 한 1억 2천 정도의 빚이 있었고, 그래서 개봉을 하고 독립영화 상영을 다니면 조금 덜 남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숨결까지를 개봉을 완료했을 때 빚이 한 4천 정도였어요. 전 대단히 엄청난 장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그 4천인가 6천이었는데 그때 그 일본 배급할 때 1, 2, 3편에 모든 1호 자막을 해줬던 그 네모토 리에라는 그 선배이자 그 번역자가 있는데 이분이 너무 흩어져 있지 않냐.
그 돈 갚아야 되는 사람들이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전화번호가 바뀔 수도 있으니 다 내가 자기한테 목돈이 있다. 그 목돈을 줄 테니 다 털고 자기하고만 해라. 그럼 너희들도 마음 편하지 않니?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의 돈을 받아서 빚을 쫙 털고 그 빚을 언제 갚았냐면 2013년 화차 인센티브로 갚았어요. 다시 한번 화차를 받으신 국장님과 관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화차가 잘 되는 덕분에 인센티브 들어온 걸로 그분한테 갚았죠. 네. 결론은 지금 빚이 없다는 거죠. 여하튼 백피티어는 들어본 것 같아요. 아, 네. 화차 굉장히 저도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또 다르신 저쪽에 네, 또 귀한 작품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촬영이 저는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보통 저희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하면 막 되게 긴박하고 막 흔들리고 막 팔로우하고 막 현장감 넘치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다큐멘터리는 되게 정적이고 그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촬영에서.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검은 옷을 입고 계신 할머니가 자기 집 앞에서 그림처럼 앉아 계시다가, 근데 카메라가 그 할머니를 비추다가 점점 집 안으로 들어가서 집안을 되게 천천히 훑게 되는 그런 씬도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촬영에 있어서 되게 고수하셨던 태도나 그런 게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카메라가 1960년대 그 다큐멘터리를 찍던 감독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골동품이기도 하지만 정말 무거운 카메라였어요. 핸드헬드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죠. 엄청나게 무거운 카메라였고.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한 부분에서 이렇게 할머니로 이렇게 훑는 거는 핸드헬드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쉽게 핸드헬드를 할 수 있는 카메라는 아니었어서 기본적으로 트라이팟을 되게 많이 이용을 해야 되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1편과 숨결이라는 세 번째 작품을 비교해보시면 숨결은 거의 올 핸드헬드로 찍은 작품이거든요. 무슨 얘기일까요? 카메라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네. 좀 더 가벼운 카메라가 생기면서 사실은 다큐멘터리는 그 촬영 방법론이 기계에 의존되어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생각도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되게 강박적으로 촬영을 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면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였고, 다큐멘터리가 라면 이래야 된다는 강박, 그랬더니 주민을 들어가서는 안 돼. 뭐 이런 나름의 어떤 이상한 원칙. 요즘 저는 촬영할 때 정말 주민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상한 어떤 강박, 뭐 이런 것 속에서 이렇게 설계를 좀 했었고, 기본적인 설계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감독이 자기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사람들과 오랫동안 함께 지낸다는 건 친하게 되면 좋은 말이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착각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친해져서 좋은 말이 나오는 건 그건 좋은 말이 아니에요. 원래 좋은 말인데 친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은 말을 하는 순간을 내가 놓치지 않는 거죠. 친해지니까 해주는 순간, 이건 어떻게 들으면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 찍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갖게 돼요. 그 사람이 그 작품을 규정해버려요. 그 작품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내가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작품이 이렇게 되고, 어떤 말을 해주면 이렇게 되지. 그럼 감독은 어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애초에 그 말은 내가 담아내야만 하는 말이에요. 친해지건 안 친해져건.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느냐. 그러면 친해지면 뭘 하는 거지? 카메라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은, 인간의 삶은 되게 뻔해요. 누구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다람쥐 집 바퀴 돌아간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되게 존경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하셨던 말인데, 이분은 어떤 걸 찍은 사람이냐면, 심지어 그 공항건설 반대 투쟁을 막 죽창과 총 사이에서
그 시계를 찍는 너무 막 실제로 사상자도 있었던 걸 찍었던 분인데 이분이 했던 되게 유명한 말이 자기는 단 한 번도 자기의 예측을 벗어난 장면을 찍어본 적이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건 3편에서 있었던 딱 하나의 신이 있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이 카메라를 통해 보이고 싶은 얼굴 하지만 사실 그 사람이 실제로 갖고 있는 얼굴까지를 파악한 상태에서 그 이면을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할머니들과 몇 년을 같이 지냈어. 이건 친해지려고? 아니요, 친해지려고 몇 년이나 있어야 되나? 한 2달 있으면 친해지지 않나?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그 할머니의 삶, 그 할머니의 생각, 그 할머니의 의도까지를 제가 명백하게 알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고 그건 필연적으로 일종의 콘티인 거죠. 분명하게 얘기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무한 촬영이 제일 힘들었던 건 그 할머니 집에 조명을 저희가 안 하고 스탠드 하나만 켰잖아요. 근데 그게 조명을 이미 없어서가 아니고요. 저희가 조명을 켰더니 그 동네 전기가 다 나갔어요. 대단한 조명기도 아니고 그냥 보통 그 다큐멘터리 할 때 들고 다니는 조그만 조명기 하나를 키자마자 동네 전기가 나가서 저희가 사과를 쭉 하러 다닌 다음에 그냥 그거 하나 켜놓고 찍을 정도. 사실은 이제 그때 상황이 안 좋았는데 다행히 필름이 잘 먹어줘서 네, 할머니가 잘 찍힌 것 같아요. 그 무한 어두운 장면 말씀하셔가지고 생각이 났는데 저희 그 파주 보존센터의 보건팀이 이 작품을 복원을 하시면서 가장 고생하셨던 장면이 그 어두운 장면 그레인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가능하면 좀 완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많이 그거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고생하셨다고 꼭 감독님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습니다. 2편, 3편을 우리 전에 했었잖아요.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제가 잘 알지요. 네. 맞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여기 모자 쓰시는 GBC는 하는 그러시나 봐요. 네. 일단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제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좀 안국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되게 수요 집회가 일상적인 공간에 늘 있었고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막 그 출렁거리는 트럭 위에서 춤추고 막 이런 걸 했었는데 그래서 뭔가 영화 속에서 되게 옛날의 그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느꼈던 게 근데 지금은 일본 대사관이 그쪽에 없으니까 이게 물리적으로 저랑 거리가 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거리가 멀어지니까 있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그거를 영화를 보면서 한 번 더 느꼈던 게 그동안은 약간 위안부 할머니들이라는 존재로만 저분들을 인식을 하다가 이제 영화에서 되게 노래를 좋아하시는,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 이런 개인의 존재를 다시 보니까 되게 약간 그동안 잘못 살았나 생각도 들고 약간 되게 많은 걸 느꼈는데 그런 의미에서 혹시 뭔가 할머니들과 같이 지내시거나 촬영하시면서 뭔가 그런 그분들의 그 인간으로서의 측면을 느끼신 에피소드라던가 아니면 뭔가 그런 말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일단 그게 다 저는 작품에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 에피소드인데 할머니들이 1편을 찍고 나서 뭔가 자신감이 붙어서 2편에서는 좀 더 그 성적인 농담도 함부로 하시고 왜냐면 자기들이 그런 말을 해도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기셔서 2편에서는 좀 더 그 술 먹고 노래하고 이상한 말하고 욕하고 이런 게 늘어나게 됐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들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으니까 제가 나 되게 잘 만들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날이 있었는데 낮은 목소리가 이제
96년에 일본에서 공개가 되고 96년 가을이었나? 편지가 하나 왔어요. 일본어로 된 편지였고 일본어로 됐네. 정말 이렇게 쑤셔놨어요. 모르는 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누가 놀러 왔는데 일본어를 하시는 분이어서 이거 좀 읽어줘. 내용이 어디 있었냐면 24살 여성, 일본 여성인데 16살에 이제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이제 밖에도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대요.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서 한 7, 8년은 집에만 있었대요. 이제 엄마가, 그래서 그분 엄마가 이런 거 너도 꼭 봐야 된다고 정말 억지로 이렇게 머리 끄댕이를 잡고 가듯 그 극장에 와서 낮은 목소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낮은 목소리 보고 이분이 감정을 뭐라고 썼었냐면 저도 할머니들처럼 이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친구들도 만나고 농담도 하고 즐겁게 살겠습니다. 정말 딱 요 얘기였어요. 근데 그때 되게 엄청난 걸 만들었나 봐. 나 대단한 걸 만든 것 같아. 요거 막 아는 사람한테 다 전화해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웠고, 그러니까 그런 반응들,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그 50년 전 있었던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 때문에 이 작품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상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영상자료원에서도 발굴을 해주시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상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작품을 처음에 찍으려고 했던 내 의도는 명백하게 맞은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 작품이 95년도에 개봉을 했을 때 역사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비판을 많이 받기도 했지만 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고 역사 자료는 공짜로 쓰니까 어쨌든 애초에 관심이 없었고 제가 원했던 건 할머니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삶은 변할 것이다. 실제로 강덕경 할머니는 또는 김복동 할머니는 매해 되게 훌륭한 어른, 그러니까 훌륭한 어른이 아니라 훌륭한 투사, 그러니까 전 세계를 쥐었다 펴었다 하는 훌륭한 투사가 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되게 의미가 있었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네. 네, 시간 관계상 한 분 마지막으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감독님께서 워낙에 오늘 거론된 양반이. 네, 정말 잘 봤고요. 일단 그 영상 자료원에서 보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그 변원주 감독이 한 이야기, 이 다큐에서 역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은 거,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꼭 뭐 덧붙인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아까 제목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낮은 목소리, 아시아, 여성으로 산다는 이 모두가 하나하나 지금까지 굉장히 큰 반향이 있고 여전히 이제 응답을 기다리는 그러한 그 뭐랄까 제목들이고 이제 화두들인데요. 근데 그때 이런 다큐를 만들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16mm로 그 당시에 굉장히 사실 이게 롱테이크고 100피트 그 운동을 하면서 굉장히 고생한 걸 저도 옆에서 지켜봤는데 16mm 필름으로 그렇게 이제 롱테이크를 찍기가 쉽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굉장히 어떤 낮은 톤으로 그거를 집행한 이제 어떤 그 영화의 힘, 다큐의 힘 같은 거 그게 어떤 그 정면 승부가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정말 역사 자료, 쓰여진 것들을 담지 않고 그 할머니들, 지금 이 다큐를 보면 어떤 정말 생존의 이미지, 잔존의 이미지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것이 굉장히 하여튼 이 다큐가 가진 힘인 것 같고 우리가 이제 다 같이 연구를 좀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사 감독이 워낙에 이제 많이 알려진 사람이어서 사람들이 변호사 감독에 대해서 이제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지칭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감독으로서 활동가로서 그래서 어쨌든 화차 이전에 지금 뭐 드라마도 굉장히 많은 응답을 얻었지만 이 다큐를 좀 다시 돌아가서 그 역사 자료를 쓰지 않고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 이 낮은 목소리를 만든 거에 대한 굉장히 형식적인 그 형식이 가지는 그 정말 효과에 대한 그런 좀 우리 모두의 좀 교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변형주 감독은 정말 굉장히 비전어리한 사람이고요. 저 하고 싶은 얘기가 생각났어요. 많은 분들이 낮은 목소리 3부작을 온라인 상영을 왜 안 하시냐. 네, 그건 이제 제 고집인데, 낮은 목소리 3부작을 보시고 싶으시면, 정의기억연대에 연락을 하셔서 DVD를 사셔야 돼요. 그거 외엔 길이 없어요. 고민을 하다가, 15년 전에, 정의기억연대 DVD를 판매할 권리를 드렸고, 그 모든 돈은 이제 활동가들, 제가 그렇게 적었어요. DVD로 판매된 얼마 안 되는 수익은 활동가들에게 쓰여지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 이런저런 사건들도 있고 뉴스도 있었지만, 이를테면 작년에 이용주 할머니가 재판에서 승리를 하셨어요. 근데 그 이용주 할머니가 재판에 승리하는 이용주 할머니의 휠체어 뒤에 정의기억연대 대표가 있었어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함께 싸우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의 활동이 사실은 명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벌어진 수많은 비극과 관련해서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명심해야 되는 건 그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바꾸는 거고 우리는 그 바꾸는 과정 사이에 서서 무언가를 캡처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좀 이 영화제에서 딴 영화제 얘기해서 미안한데 서울국제 여성영화제가 개막식 때 한 해에 가장 열심히 놀라운 활동을 했던 여성단체나 페미니스트에게 상을 드리는 것이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우리를 무언가를 만들거나 하다못해 짱구도 못 말려와 같은 시나리오를 쓰고 있더라도 이런 건 이렇게 쓰면 안 되지.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 라고 우리를 일깨워주는 일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다큐멘터리 분야와 영화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해야 되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마음에 이제 그분들이 하니까 혹시라도 날 목소리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의기억연대로 연락을 하셔서 DVD를 구매해달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감독의 이제 지시대로 우리가 이제 그렇게 DVD를 구입하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젊은 연구자들, 전문 관객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감독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연구자로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역사 자료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분들의 어쨌든 지금 이 다큐가 지금 생존 이미지, 남아있는 거, 그 사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 그래서 연구자로서 이제 열심히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보자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감독님 마지막 인사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정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시작을 해서 되게 행복하게 끝이 난 9년이었고 9년은 저에게 굉장히 소중한 한 명 한 명 할머니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했고 이제 1, 2, 3편을 통틀어서 생존해 계신 분이 한 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분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는 게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